네,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라는 제목의 한국어 제목은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죠. 그 비프라는 드라마로 미국 배우 조합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나요? 제가 이 비프라는 드라마 설명해 드리면서 비프, B-E-E-F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소고기랑 스펠링은 똑같고 발음도 뭐 같지만 소고기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분노, 화를 내다, 뭐 분노를 일으키다, 뭐 그런 뜻도 있다라는 설명 드린 적 있죠. 그 두 번째 뜻, 이 화가 나다, 뭐 그런 뜻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어 제목으로는 성난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고 원래 영어의 제목으로는 비프로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가 아니고 화난 사람들. 자, 어제 LA에서 열린 그 시상식에서 스티븐 연은 TV 영화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최종 호명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스티븐 연은 이번 수상으로 해서요, 지난달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받았고 또 에미상에서도 받았고 올해 이 미국 주요 시상식 4개의 TV 미니시리즈 부문 이 남우주연상을 거의 뭐 이제 싹쓸이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석권을 하는 그런 기여물토였습니다. 대단하죠. 스티븐 연 개인적으로도 대단하고 이 한국인 배우가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한국말도 많이 나와요. 뭐 컵라면 먹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국어도 많이 나오고 감독도 한국이고 이런 그 드라마가 남우주연상을 싹쓸이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스티븐 연 개인으로도 영광이지만 우리 한국 문화 그리고 코리아라는 점에서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배우 조합상은요, 헐리우드의 동료 배우들이 그의 연기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는 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점입니다. 배우들에게는 더더욱이 남다른 의미를 지니겠죠. 스티븐 연은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나의 연기를 코치해준 그 연기 코치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내가 코치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대사, 이 상황은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이건 너무 한국적이라서 아주 이건 한국적인 거거든. 그래서 너는 잘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자신에게 연기 코치를 해주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연기 코치는 아니야. 그건 한국적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야. 라면서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신에게 키워줬다라면서 이 연기 코치에게 감사를 또 전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는 정말 그 연기 코치의 순간순간 코치가 너무 중요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비프라는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는요, 10부작인데요. 이 드라마는 지난해 4월 공개된 직후에 그 넷플릭스 시청시간 10위권 안에 5주 연속 계속 이름을 올리면서 흥행을 했습니다. 스티븐 연과 함께 그 성난 사람들의 여주인공을 맡았던 중국계죠. 이분은 엘리 웡이라는 그 배우도 같은 날 어제 같은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이 성난 사람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다 받은 거예요. 그것도 동료 배우들이 주는 상을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원제목 비프, 한국어 제목 성난 사람들. 이 드라마는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각본도 쓰고 연출도 맡고 감독도 하고 다 한 겁니다. 스티븐 연을 비롯해서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작품이고 드라마 내내 한국말도 나오고 한글도 나오고 젓가락으로 뭐 라면 먹는 장면도 나오고 뭐 한국적인 정서나 문화 이런 것도 거침없이 나오고 정말 보고 있노라면 한국인으로서의 참 자부심도 좀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그 제목만 보고 성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예고편 같은 게 좀 나오는데 그것만 보고 이거 뭐 막 짜증내고 싸우고 뭐 이런 건가 보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처음에 한동안 안 봤어요. 근데 이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걸 접하고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그 예고편에 나오는 그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은 정말 일부분이고 길게 보면 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넷플릭스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야,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생각 하시겠죠? 자, 그런데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후보 추천권이 있는 그 노르웨이 국회의원, 후보 추천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노르웨이 국회의원 마리우스 닐센이라는 의원은 그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를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내가 추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은 한 2달 후인 12월 10일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와 국회의원 그리고 역대 수상자 등이 후보 추천권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평화를 연구하는 어떤 단체의 대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역대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천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추천 권한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평화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된 후보 명단은 그런데 곧바로 밝히지 않고 50년 후에 공개되는 것이 룰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후보 올라왔다는 거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그렇게 공개하면 그거는 fine,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나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50년 후에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그 추천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 닐센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닐센 의원은 일론 머스크를 후보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극화된 세계에서 대화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고 또 개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람이고 또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은 세계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또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업체 테슬라 그리고 이제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 X를 갖고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X, 이건 옛날에 트위터라고 했던 건데 이름만 바꿔서 X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 X, 그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이 스타링크는 그런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그 대체 통신망,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일 때 인터넷 같은 게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땅 위에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 라인이 있겠지만 전쟁 중에 이런 게 다 파괴되니까 인터넷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있는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 스타링크를 그 우크라이나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체 통신망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닐센 의원이 높게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노벨 평화상은 노벨상의 6개 부문 가운데 하나죠. 자, 노벨상 6개 한번 추출해 볼까요? 우리가 노벨 생리의학상이 있고요. 흔히들 그냥 의학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이 있고 노벨 화학상이 있고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문학상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평화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겁니다. 수상자의 자질이나 어떤 선정 여부와는 또 별개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천만 하면 일단 후보에는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중이 봤을 때 자격이 되니 안 되니 그것과는 별개로요. 일단 이름을 올립니다. 따라서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람만 따진다면 사실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그때 공개가 다 되지 않아서 그렇죠. 수백 명 중에 하나로 일론 머스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을 차트리듀스로 전해드립니다. 네,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의 승부처 중에 하나로 꼽혔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 지난 토요일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현재로서는 유일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누르고 쾌조의 5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사실상 연말에 있을 대선행 티켓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실시된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프라이머리에서 약 59.8%, 요게 이제 99% 개표 때 상황인데 59.8%, 약 60%의 득표율로 49.5%에 그친 이 헤일리 전 대사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이겼습니다. 좀 의외죠. 그래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니키 헤일리의 정치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거나 아니면은 이기더라도 근소한 차로 이런 결과를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배정된 대의원 50명 가운데 최소 44명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너 택시 롤 아닙니까? 하실 수 있죠. 이기는 사람이 그 지역의 대의원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주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조금 복잡하긴 해요. 일단 대의원은 50명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경선 전체 승리자가 대의원 50명 가운데 일단 29명을 가져간 뒤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주에 하원 선거 지역구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각 하원 선거 지역구별로 그 지역별로 다시 한번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후보에게 3명씩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니키 헤일리가 아무리 이번에 전체적으로 졌어도 어떤 특정 지역구에서는 이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3명 가져갈 수 있고 2개면은 뭐 6명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다소 좀 복잡한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이겼지만 위너 택시 올이 아니라 그래서 50명은 다 못 가져가고 한 44명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또 반대로 말하면 니키 헤일리는 졌지만 한 6명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아이오와주, 또 뉴햄프셔주, 그리고 이번 달 네바다와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소위 오전 전승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니키 헤일리가 이곳에서 주 하원의원도 지냈고 주지사도 지냈고 대부분 그 주의 주지사를 지냈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딴 데는 몰라도 거기선 이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의 승리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제 사실상 뭐 트럼프를 넘어서기는 힘들다라는 이제 분석인데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지지세를 좀 많이 얻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 지역에서 트럼프를 바짝 추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뉴햄프셔에 이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텃밭이라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레이스 초반부터 사실 이제 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모두 소진한 것 같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는 지지자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 한 명만이 그렇게 나서는 그런 소위 소비에트식 이제 과거 소련식의 그런 선거는 안 된다. 이곳 미국에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면서 이 다수의 미국인이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 싸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라면서 이 경선 지속 참가 의사를 일단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니키 헤일리가 경선 지속 의사를 밝히는 데는 약 한 2% 기대는 바가 있어서 그렇죠. 그건 뭐냐? 일단은 득표로서는 반전을 일으키기는 뭐 불가능할 것 같고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거는 뭐냐? 사법 리스크를 좀 기다려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끝까지 가다 보면 의외로 행운의 어떤 것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자, 그 사법 리스크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머니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벌금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대출 그 혐의에 대한 벌금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땅땅땅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게 3억 5,500만 달러가 아니라 이게 거의 1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4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벌금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자 때문입니다. 자, 항소하겠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가운데 이 판결 전에 계속 지연됐던 그 이자가 이번에 가산되면서 3억 5천이 아니라 4억 5천으로 총 그 벌금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의 아서 이 앤고런이라는 판사가 내린 판결이었죠. 지난번에 그 앤고런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은 최소 지금 현재로서는 4억 5,400만 달러로 늘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빵빵빵 때린 그 벌금형보다 정확히 1억 달러가 많아진 겁니다. 워낙 벌금 액수도 많으니까 매일 늘어나는 이자도 기하급수적이죠.
기존의 벌금 3억 5,500만 달러에서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모두 더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또 차남인 에릭 트럼프의 벌금도 400만 달러씩 있는데요. 이 400만 달러씩 그들 아들의 벌금도 이자가 붙어서 지금 47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 하루에 계속 얼마씩 느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들 일가족에 대한 전체 벌금에 대한 이자는요, 하루에 11만 4천 달러씩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11만 4천 달러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부담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은요, 그런데 벌금을 다 납부 또는 공탁, 트러스트 어카운트, 법원에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공탁할 때까지 계속 누적이 되면서 계속 불어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판결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는 항소를 할 때 하더라도 항소했다고 해서 벌금에 대해서 안 내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항소는 별개의 문제고, 내려진 판결받은 그 벌금은 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공탁을 해놔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으로 그냥 딱 내거나 현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 등을 통해서 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또는 이제 보증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이 그러니까 보석금하고 비슷하죠. 보석금도 이제 베일본드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얼마를 내면 이 회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죠. 공탁을 대신 해주죠. 그런 것처럼 보증회사에 어느 정도를 내고 또는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그 보증회사가 이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공탁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또 있어요. 벌금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뭡니까? 그 성희롱, 성폭행 막 이런 거죠.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훼손 위자료, 무려 8,330만 달러의 그 명예훼손 위자료를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해야 됩니다. 이 역시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또 이것도 항소를 할 때 하더라도 이 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그 위자료 액수만큼에 상당하는 공탁금을 걸어놓거나 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뭐 5억 달러 이상 나가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그런데 대부분 현재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공탁에 필요한 현금이 충분한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회사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회사에 트럼프 쪽이 자산을 담보를 하든 뭐 현금을 담보를 하든 하고, 이 보증회사가 법원에 이제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그 보증회사들과 가능한 한 적은 자산을 담보로 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마냥 늦출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11만 불씩 올라가니까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11만 불이 아니라 12만 불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문제는 빨리 벌금을 내든, 그래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공탁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항소 절차를 밟아야 그나마 몇십만 불에 더 아낄 수 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벌금이 올라갑니다.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머니 리스크를 니키 헤일리가 염두에 두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서류의 수수료를 오는 4월부터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은 제가 한 2, 3주 전에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인상이 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급행 처리 신청 시에 내는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소위 말하는 익스프레스 돈 내는 거죠. 그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 변호사 협회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국이 적용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오는 26일이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부터 인상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리미엄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2년간에 있었던 그 물가 인상률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물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올린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4월 달부터 오르는 것은 그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비자 변경 또는 비자 연장 신청서, 이걸 I-539라고 하는데, 요것도 $470로 올리고, 또 주재원 비자, L 비자죠. $1,385, 그리고 약혼자 비자는 $675, 그리고 취업 이민 청원서 I-140는 $715로 4월부터 각각 오르게 됩니다.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있어요. 시민권 신청서, 요거 N400인데 요게 $725에서 $760로 오르고, 또 시민권 증서 발급 신청서 N600. 사실 저도 이게 지금 필요해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 원본을 시민권 받을 때 받았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오래돼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는데 쓸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민권 원본을 사본, 카피본 말고요. 원본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뭐 몇 달 걸리고, 그걸 신청해서 받으려면 신청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170입니다. 그거 원본 종이 한 장 받는데 $1,170요. 야, 이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70 시민권 원본 신청서 발급 수수료도 4월 달부터는 $1,385로 인상됩니다. 4월 되기 전에 그래서 하려고요. 네. 그런데 이제 $50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이민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가운데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50. 참, 이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진로우라고 아시죠? 진로우, 이 온라인 부동산 업체. 그 진로우가 미국 내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 소득의 60% 이상을 주거비와 양육비로 지출하는 상황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체 조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주택과 육아비 부담이 평균 소득을 훌쩍 넘어서는 곳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5,000불 버는데 집값하고 육아비를 6,000불 써야 된다거나, 내가 한 달에 10,000불 버는데 집값하고 육아비가 뭐 12,000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뭐 이런 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특히 LA에서는요, 중간 소득의 121%를 모기지와 차일드 케어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그거죠. 내가 한 달에 10,000불 버는데 121%니까 주택 비용하고 아이들 키우는 비용만 계산했는데도 12,000불이 나가는 거예요. 10,000불 버는데 12,000불을 써야 돼요. 집값 플러스 육아비. 그렇게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샌디에고는 뭐 LA보다 조금 낫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샌디에고 여전히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0불 버는데 몰기지 페이먼트와 차일드 케어 비용이 11,300불 나가는 게 샌디에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진로우에 따르면 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31개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소득의 그래도 뭐 120%, 113%까지는 아니어도 60% 이상을 모기지와 차일드 케어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2019년과 비교해서 거의 50%가 올라서 그만큼 이제 모기지 부담이 커졌고요. 지금 또 이자율도 많이 올라갔고,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 차일드 케어 비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로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중산층 가정은 매달, 그러면 한 달에 이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자, 미국의 이제 중산층 가정으로 봤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몰기지 페이먼트가 $1,973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A나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LA나 오렌지 카운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 전국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1,973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보다 그래도 몇백 불 적게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데는 참, 그런 분들은 좋은 데 사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차일드 케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안 들잖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차일드 케어에 한 달 평균 $1,984를 지출하기 때문에 몰기지 페이먼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제 미 전국의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은 그러면 얼마냐? $6,640라는 것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제 여기 $6,640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몰기지 페이먼트, 평균 차일드 케어 페이먼트를 제하고 나면은 얼마가 남느냐?
$2,683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비, 외식을 굳이 여러 번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식비, 그리고 의료비, 보험 나가야 되죠. 또 교통비, 차 페이먼트, 차 보험비, 그 다음에 텍스 내야 되죠. 등등등을 제외하면은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도시에 살면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라면 하우스 푸어, 즉 내 집을 갖고 있는 집 소유주이지만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 또는 빚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옛날 얘기다.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이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에게나 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딩크족 얘기 들으셨습니까요? 딩크족, D-I-N-K인데 D는 더블, I는 인컴, 그 다음에 N은 no, K는 kids, 더블 인컴 no kids. I는 없고 수입은 부부가 같이 보니까 더블이고 이런 겁니다. 그런 정도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 가정에 남자 아빠 혼자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주거 비용으로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 제가 처음 미국 왔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한 달 인컴이 100으로 봤을 때 집값의 30% 이상을 쓰면 안 돼. 그게 자기 집을 소유했던 또는 렌트를 살던 아파트에 살던 내 월 소득의 30%를 넘어서는 안 돼. 그게 이제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 말은 이미 현실과 무관한 말이 돼버렸고요. 또 차일드 케어 비용은 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조언들도 다 공허한 말일 뿐이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 변해서 옛날에 그런 말들도 이제 더 이상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크레딧 카드나 또는 데빗 카드 이런 것을 우리 쓰시면서 ATM 머신 가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걸 갖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부에서 또 나왔습니다.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금융사기, 일명 카드 스키밍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재보부는 공공장소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ATM 머신을 이용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카드 스키밍 사기범은 일반인이 ATM 머신 또는 주유소의 어떤 주유기, 가스 넣을 때 카드 쓸 때, 그리고 전자 미터기, 무슨 파킹 해놓고 또 쓰잖아요. 파킹 미터기에. 또는 그런 데서 쓰는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을 이 범죄자들은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카드를 넣는 그 단말기 머신 입구에 복제하는 어떤 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몰래 카메라를 인근에 설치해서 카드 번호도 복제하고 또는 비밀번호도 복제하고 또는 나의 우편번호, 집코드 같은 것도 복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빼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드를 넣는 그 단말기 입구에 복제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손쉽게 이들이 그냥 복제 카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기범은 그래서 단말기 외에도 키패드도, 우리가 이제 넘버를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요. 비밀번호 넣어라. 당신이 그러고 얼마를 찾을 거냐. 이렇게 넣어라. 하여간 우리가 숫자를 인풋하려면 키패드를 치잖아요. 그 키패드도 가짜로 더 씌워서 집코드나 또는 비밀번호 등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크레딧 유니언 측은 그래서 ATM 단말기 머신 주변에 어떤 접착제 같은 게 좀 묻어있던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테이프 같은 게 붙었다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눈에 띄게 좀 부피가 좀 큰 그런 단말기 머신이 있다거나 생각보다 내가 평소에 왔던 것보다 좀 왜 이렇게 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키패드가 있다거나 또는 ATM 머신 주변에 의심스러운 카메라 등이 붙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히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스키밍 사기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 연방재무부 측은 사기범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훔쳐가고 있다 라면서 ATM 등을 사용할 때는 카드를 넣는 그 기계 입구와 키패드를 잘 유심히 확인하고 그 기기 주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상한 부분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요, 카드 복제 예방법으로 몇 가지를 조언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이 카드 번호를 이제 넣잖아요. 그 카드 번호를 넣으면서 자동 저장을 할 것인가를 나올 때는 절대로 자동 저장을 하지 말고 좀 불편해도 주문할 때마다 이 번호를 넣는 것을 권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화로 뭘 주문할 때 개인 정보를 함부로 주는 것은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화로 주문할 때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내가 오랫동안 전화 주문을 해서 거래를 해왔던 그런 업체 아니면 가급적 전화 주문을 하면서 나의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카드 사용 시에 문자나 이메일로 뭘 확인받을 수 있는 걸, 그런 걸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나한테 전화를 주세요 말고 문자,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으로 컨퍼메이션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셋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식당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할 때, 뭐 식당 가면 다 카드 결제하죠. 누가 요즘 돈 내겠어요. 카드 결제할 때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웨이터가 오면은 이제 카드를 주죠. 그럼 가져가죠. 불안합니다. 그 웨이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가서 그 계산하는 그 카운터 가면 그 밑에 무슨 그런 걸 설치해 놓고 밑에 가서 이 카드를 복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슬그머니 따다닥 복제하고 가져온 다음에 아이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바빠서. 그걸 갖다 주면 멋모르고 사인하고 그냥 나가면 내 카드가 거기 복제돼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가급적 내가 보는 앞에서 직원이 카드를 긁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카드를 주고 웨이터가 가면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올 때 무슨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앉은 자리에서 카드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크레딧 카드와 그다음에 빌, 계산서와 이걸 다 담겨 있는 그 책을, 그 북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걸 들고 나오면서 내가 직접 레지스터에 가서 계산을 하면서 거기서 사인하고 거기서 팁도 주고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인데, 그게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식당이라면 가능한 한 내가 보는 앞에서 직원이 카드를 긁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그 $100짜리 지폐 지갑에 좀 갖고 다니시나요? 그런데 이 $100짜리 지폐 발행량이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화폐로 이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100짜리 지폐를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라는 좀 상반된 아이러니한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2년 이 $100짜리 지폐 발행량은 185억 장으로요. 2012년 86억 장에 비해서 115%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7년부터는 $1짜리 지폐 발행량을 넘어서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가 됐습니다. 이 $100짜리가. 그런데 이 $100짜리 지폐는 점차 또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레이자 시슨이라는 사람은요, 최근 그 뉴욕의 그 벼룩시장에서, 이 친구는 이제 26살의 뉴요커인데 벼룩시장을 자주 다닌대요, 뉴욕에서. 그 뉴욕 벼룩시장에 가서 뭘 사려고 하는데, 주말마다 가는데 $100짜리 지폐 5장을 갖고 가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했지만 번번이 물건을 못 사고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거스름돈을 줄 수가 없다라거나 또는 앱을 통한 디지털 결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나 뭐 동네 과일 가게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마찬가지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벼룩시장에서는 현금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현금을 가져갔지만 못 썼다라는 것이죠. $100짜리 지폐가 불청객이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 뭐 돈을 거슬러 주기, 뭐 번거로워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잔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잔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100가 아니라 $20짜리 뭐 5개를 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90 몇 불이다. 그럼 $20짜리 5개를 냈으면 아마 잔돈 거슬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100짜리를 내면은 갑자기 잔돈이 없다 그러면서 안 팔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
바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받기를 꺼리니까 결국은 쓰는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가져가도 못 쓸 수 있네라고 이제 꺼리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100달러짜리가 이번에 발행량은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끝,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재밌는 보너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네,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김하성과 이강인의 희비교차입니다. 자, 희와 비 중에서 먼저 비부터 전해드릴까요?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선배 손흥민 선수와 충돌해서 논란이 됐던 이강인 선수가 이 사건으로 얼추 한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됐다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축구대표팀 충돌 사건이 한창이던 지난 21일 베트남의 일간지 전지라는 신문은요,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무거운 경제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뭐 처벌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자, 전지는 이강인이 통신회사, 치킨회사, 게임회사 광고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25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잘 알려진 회사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 관련액까지 모두 포함하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이강인은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파리 생제르맹 그 구단, 이강인 소속 구단이죠. 프랑스 일부 그 리브 생방송을 알리는 한국 중계권자의 그 대형 포스터에서 이강인 얼굴 사진이 사라졌다라면서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에 선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순간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하극상을 저지른 이강인 선수, 그 한 순간에 결국 100억 원을 날리게 됐다라는 언론의 분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한국 축구 얘기를 왜 베트남 언론에서 분석하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베트남이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박항서 감독을 영입한 이후에 축구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는 등 이 아시아권에서는 소위 신흥 축구 강국으로 좀 올라섰습니다. 한국인 그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박항서 감독 때문이다라는 여론이 베트남에서 이제 크게 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이강인 선수 소식을 뒤로 하고 희, 비 중에서 희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 소식입니다. 김하성은 명실상부한 이 샌디에고의 핵심 선수가 지금 됐습니다. 작년도 그렇습니다만은 작년보다 올해 아직 정규 시즌은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지만 올해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현재 전언입니다. 입단했는데, 김하성 선수가 입단한 지 한 3년 됐을 거예요. 3년 만에 팀을 대표하는 스타 군단에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뭐 친화력이 뛰어나서 동료들과 워낙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이긴 하지만 지난해 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 글러브를 수상한 뒤에 입지가 아주 탄탄해졌음을 이번에 더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샌디에고는 다음 달 20일과 21일 서울로 갑니다. 팀 전체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경기를 하는데 시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규 시즌 경기는 아니고 서울에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하는데 샌디에고 팀이 누구와 하느냐? LA 다저스와 합니다. 네. LA 다저스와 개막 2연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김하성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게 정규 경기긴 합니다. 정규 경기긴 한데 미국에서 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벤트성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홍보하고 그러느냐고 이제 가서 합니다. 그리고 김하성이 속한 샌디에고에 또 고우석 선수라고 또 한국인 그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김하성, 고우성이 속한 그 샌디에고 팀이 LA 다저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고척돔에서 서울에서.
지난 1월 서울을 방문해서 도시 곳곳의 풍경을 스케치한 샌디에고 팀은요, 김하성 선수까지 데려가서 아주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아주 유명 스타처럼 지금 대우를 받고 있어요. 김하성 선수와 매니 마차도를 팀의 얼굴로 내세워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니 마차도는 뭐 샌디에고뿐만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스타 가운데 한 명인 선수인데 급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하성의 존재감은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도 지금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런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이 선수는 14년 무려 3억 4천만 달러짜리 몸값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매니 마차도 11년 계약인데 3억 5천만 달러 몸값입니다. 그리고 샌더루 보가츠 선수는 11년 2억 8천만 달러짜리 몸값, 그리고 제이크 크로넨월스라는 선수는 7년 8천만 달러짜리 몸값인데 이들 4명 등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급을 같이 하는 거죠. 김하성을 제외한 4명 모두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4명 모두 소위 초대형 장기 계약을 마친 비싼 몸값들입니다. 4년에 2,800만 달러에 사인했던 김하성은 이들과 한 그룹을 이뤄서 사실상 몸값만 따진다면 뭐 적은 차이가 뭐 서너 배 차이 나지만 많은 차이는 뭐 거의 10배가 뭐예요? 거의 15배, 20배 차이 나는 몸값인데 지금 그들과 사실상 동급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5로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5가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얘기 나누고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은 구단 직원이 어느선가 달려와서 이들의 그런 흐뭇한 표정이나 이런 대화 장면을 사진을 막 찍는다고 합니다. 왜? 김하성과 이들 4명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샌디에고의 빅5이기 때문에. 김하성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빅5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뻘쭘합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미 거물급 동료들과 끈끈한 친분을 쌓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웬만한 뭐 스몰 토크는 통역 없이도 직접 나누기도 하고요. 요즘 또 한국말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김하성은 다들 똑똑한 것 같다,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빠르다라면서 장난 삼아서 한국의 어떤 그 못된 말 몇 개도 가르쳐줬는데 이 타티스 주니어나 마차도는 그 못된 말의 발음이 나보다 더 좋더라고요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이 선수는 이제 24살이거든요. 이제 어리죠. 그런데 타티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서울에 가면 너는 어린 편이 속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는 윗사람들, 선배 야구 선수들이나 윗사람들 만나면은 인사 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충고도 해줬고 타티스 주니어가 알겠다라고 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김하성 선수. 성실함에 의한 그 대가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앞서 이강인 선수와는 좀 묘하게 대비되면서 샌디에고발 훈풍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